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주식 투자 숨 막힌다면 이때까지만 버티세요. 결국은 큰 돈 벌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핵심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할 건데 과연 언제까지 버티면 되는지, 그리고 이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 차트만 보고 놓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자,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빠진다? 과거에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 저항 자리, 지켜주는 자리. 그럼 더 밀린다고 해봐야 제가 보는 관점은 2300포인트 아래로는 내려올 수 없다 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다 빠진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항 자리, 지켜주는 자리, 지켜주는 자리, 저항 자리. 그다음에 지켜주는 자리, 저항 자리에서 약 74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빠질 만큼 더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제 더 이상 뭐 크게 빠질 만한 공간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조건 차트만 가지고서 지금 시장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하락이 나오는 이유와 이 과연 언제까지 이 하락이 나오고 그것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하락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간단합니다. 자, 뭐 때문에?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다른 뒤에도 뭐 금리 관련된 있는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당장 최우선시 이런 악재, 시장의 악재를 가지고 온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뭐 승리에 대해서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뭐 하겠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 예산 20일 송부한다라고 하면서 전례 없는 규모로서 최대한의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 악재로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지원 정책과 함께 뭐 할 수도 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첫 번째로는 뭐다? 시장의 하방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전쟁이 하든 말든 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좀 너무 잔인하지만 뭐 이런 표현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데 이 전쟁 장기화와 함께 시장의 리스크로 이제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리스크가 바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뭐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물가가 오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를 위기,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재료비도 다 올랐고 곡물 가격 뭐 이런 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전쟁 장기화가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정말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가 올랐고, 그래서 이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이 증시에 악재가 되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시장이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좀 보는 게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 유지류, 육류, 낭보 이런 것들 55개 주요 농산물 국제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국제 가격이 과연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올랐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제 가격, 이제 곡물 가격, 식량 가격에 따른 이런 지표고요. 자, 2020년도입니다. 1월부터 이제 뭐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빠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2021년도에 이제 여기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서 이어가죠.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지금 상승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터졌다? 2022년도 3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전면 침공 시작. 언제요? 2022년도 2월 24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사실 심화가 되었죠. 물론 그 이전에 2월부터 좀 이제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이 전쟁 시작은 언제? 3월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 자체는 사실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물가라는 거는요. 2022년도, 21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도 피크를 찍어주고요. 그 전쟁이 터지는 이 3월 달에 사실 뭐 한다? 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는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들어와서도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 2022년도에 피크예요. 근데 지금 증시가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로서 2022년도보다 더 빠진다? 자, 2022년보다 더 빠진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피크 때가 이때였죠. 오히려 물가는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따라 이런 물가 상승, 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빠진다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곡물 가격이 아무리 이런 이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뭐예요?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저는 봤을 때 이 아래로는 사실상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물가, 이런 물가도 보겠지만 유가적인 부분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가 역시도 어떻습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2022년도 2월과 3월 달에 어때요? 3월 전쟁이 터졌을 때 잠시 급반등하긴 했지만 그 뒤로는 뭐 한다? 유가가 내리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2020년도부터 뭡니까? 2022년도까지 이 사이에서 이 상승은 전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 리스크로서 지금 물가가 상승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또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28 전쟁 28 전쟁으로 인한 이 장기화로 인한 이 물가 상승 아니면 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증시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빠질 것이다. 이거는 저는 좀 억지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승분이 왜 나왔을까? 과연 물가가 상승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가가 상승했던 거는 우리가 2020년도 이후에요. 2020년도 이후라고 하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가의 상승은 누가 가지고 갔다? 코로나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뭐 합니까? 코로나 불황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때렸던 게 뭐다? 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2.25%까지 19년도에 2.25%까지 있던 이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까지 낮춘다? 0.25%까지 낮추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엇까지 합니까?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다 보니까 무엇 하게 된다? 재난지원금까지 엄청나게 뿌리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리 인하와 이제 돈을 뿌린다.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이 두 가지는 다 뭐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이 두 가지는 그냥 그대로 인플레이션의 급상승을 만들게 되는 이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은요. 러시아와 이런 전쟁의 장기화와 의미가 없고 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이 만들어낸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또 뭐 해야 돼요? 미국이 다시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버리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금리 인상만 하니까 뭐가 된다? 전 세계가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상의 물가 상승이 이런 전쟁으로서 인해 생긴 게 아니고 미국이 만들어낸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만들어낼 것이고 금리는 그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올릴 것이고 그럼 언제부터 내려올 것이냐? 이게 사실상 지금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은 어디까지 올릴 것이다? 금리를 7%까지는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10년 금리 16년 만에 뭐 5% 돌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금리 7%까지 올리는 이 이야기, 국채 채권 금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이런 악재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가 된다? 시장의 하락을 이제 가속화시킨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금리 7% 시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 미국의 금리를 봤을 때 자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올리면서 5.5%잖아요. 올리면서 5% 돌파가 나왔어요. 그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통상시 이쪽은 보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가 말도 안 되는 지금과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가 나와줄 수 있었던 거고 지금 통상적으로 2000년대 넘어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봤던 금리는 5에서 6%입니다. 사실상의 2000년도 이후에는 6%도 없었어요. 5% 조금 넘는 이 정도 선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하락을 유지하다가 뭐한다? 처음으로써 이제 리먼 사태 이후 그 이상의 금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정말로 경제 뭐가 돼요? 경제 대공황. 그냥 진짜 전 세계가 그냥 망하기 직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전 세계가 망하면서 휘청거리면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건데 다시 이런 이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심화가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금리 인상을 더 진행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그냥 전 세계 그냥 대공황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5에서 6%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파월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다. 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금리를 무조건적으로 올릴 것이다 이야기도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자리가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계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올려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뭐 올라가봐야 한 6% 정도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의 상승을 언제부터 예상할 수 있다?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인지 이때를 알아야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히기 전까지는 뭐한다? 절대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물가 잡힐 때까지 일단 계속 할 거다. 추가 금리 인상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럼 금리 인하 시기, 물가는 언제 잡힐까? 적어도 최소 물가가 잡혀야 지속적인 동결이 나오든지 아니면 하락에 대한 이런 모멘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봤더니 파월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다? 자, 파월 의장은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높지만 3분기까지 강하다가 지금 이제 4분기야 내년부터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그럼 적어도 이제 뭐합니까? 4분기와 이제 내년부터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무조건적인 금리 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동결 흐름을 잡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럼 파월 같은 경우도 연준 같은 경우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딱 지금 우리가 예상해봤을 때 결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딱 해봐야 진짜 맥시멈 해봐야 6%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다이렉트가 됐던 점진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서 시장에서도 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뭐예요? 60%는 금리를 내릴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르진 않고 내릴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까지, 진짜 오래 걸려도 내년까지. 만약에 정말 빠르다고 하면 이번 연말까지만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이 시장의 상방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작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도 이 당시에 금리를 이렇게 내려버리죠. 그럼 이 당시에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마자 뭐 한다? 증시는 다이렉트 날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리먼 사태 이후에 몇 년 만이요? 15년 만에 처음이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 금리, 이때 당시에 금리를 뛰어넘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금리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다시금 뭐 할 수 있어요? 증시에 엄청난 가파른 상승 파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뭐가 될 수도 있다. 15년 만에 찾아온 대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